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우리코스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셀젤과 완미당 그리고 건강을 좌우하는 몸속 생물, 여기서 생물은 미생물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건강은 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잘 듣고 상담 자료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이야기하지만 합동연합학술원 석박사 과정 연중 계속 모집 중입니다. 제가 맡아 하는 건 부활의학과 인천 캠퍼스에서 하는데 대체의학 윗단계입니다. 자연치유학, 대체의학 그 과정을 나오신 분들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대체의학에서 못 배운 것은 부활의학과에서 가르쳐 드릴 테니까 꼭 배우시고 12월 7일 날 실기가 있습니다. 와서 배우시고 응용해서 여러분 사업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LA 피리턴 대학교의 정식 박사 과정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제가 다 지도해 드릴 터이니 꼭 참석해서 우리 거래처들은 전부 박사 학위를 받고 학위증을 걸어 놓고 사업을 하신다면은 큰 도움이 되고 업소 경영하는 데에도 소득이 증대되리라 믿습니다. 영상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고 받을 때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나온 그림은 눈으로만 보시고 그리고 설명은 설명은 귀로 들어주시고 오늘 자료는 밴드에 다 올려놓겠습니다. 우리 건강을 좌우하는 몸속 미생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몸에는 몇 개의 세포가 있을까요? 흔히 70조 개 또는 수백조 개라고 하지만 정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초에 한 개씩 세포를 센다고 할 때 100조 개의 세포가 있다고 가정하면 35만 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므로 세포의 수를 셀 때는 추정치를 계산해서 말씀드릴 뿐입니다. 성인 한 명의 몸에 존재하는 미생물은 2kg으로 추산이 됩니다. 우리 몸무게 중에 2kg은 미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것을 세균으로 환산하면 대충 100에서 1000조 마리가 됩니다. 세균의 크기는 보통 1 내지 10 마이크로미터이지만 사람 세포와 같은 진핵세포는 세균보다 100 내지 10 내지 100배 크기 때문에 사람 몸속에 들어있는 세균의 수가 사람 고유의 세포수보다는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수의 세균이 사람 몸속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 그동안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장내 미생물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세균이 사람의 특성을 결정하는 데 엄청난 일을 한다는 사실, 이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의 고등한 역할이라고 믿는 것들이 사실은 창자 속 미생물들의 영향이라는 것은 이제 속속 밝혀지고 있다는 것도 믿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세상의 주인 미생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리는 인간이 지구상에서 가장 고등한 생물로 세상을 다스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생물학적으로 볼 때 인간은 지구의 주인공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저 수많은 생물종 중에 하나일 뿐이며 다른 생물체보다 더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핵전쟁이 벌어진다거나 영화 딥 임팩트처럼 해성이 지구로 돌진해 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소행성의 충돌로 지구에 기후변화가 일어났고 그 결과 공룡이 멸종했다고들 하는데 만약 소행성보다 더 큰 해성이 지구와 충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해성 충돌과 같은 큰 변혁이 일어난다면 지구의 많은 생물체가 큰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문제는 미생물 같은 생물체보다 사람처럼 고등동물의 피해가 훨씬 클 것이라는 점입니다. 99%의 생물체가 멸종하고 1%만 살아남는다고 가정할 때 고등동물보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처럼 덜 진화한 생명체가 살아남을 확률이 훨씬 높다고 믿기 바랍니다.
사실 미생물은 사람보다 훨씬 앞서서 약 35억 년 전에 출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구 역사를 46억 년이라고 가정한다면 미생물은 지구가 생겨난 후 약 4분의 3의 기간 동안 지구에서 살아왔지만 사람은 유인원 시절부터 계산하더라도 겨우 수백만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미 미생물이 퍼져 있는 지구에 사람이 뒤늦게 나타났던 결과입니다. 그 결과 사람 몸에서 외부와 접촉하는 피부는 물론이고 내부에도 곳곳에 세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먼저 이 세상에 출현한 영장류의 몸속에도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세균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람의 등장과 함께 사람 몸속에 세균이 살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때로는 이 세균이 병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사람과 세균은 공생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균은 숫자로는 도저히 다른 생물체와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많고 또한 숙주인 사람이 죽더라도 더 오랜 시간 생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람보다 더 생존에 유리합니다. 이것이 지구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세균과 같은 미생물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됩니다. 핵전쟁이 일어나든 해성과 충돌하든 지구의 모든 생물이 생존을 위협받는다고 해도 미생물은 살아남을 확률이 사람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이와 같은 재앙이 일어난 후에 고등지식을 지닌 외계인이 지구를 방문하여 지구의 과거를 연구하고 조사한다면 세균과 같은 미생물이 주인인 지구에 사람이 잠깐 다녀가면서 지구를 참 많이도 파괴했구나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두 번째, 기생이 아니라 공생하는 장내 세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기생은 한 생물체가 다른 생물체의 내부에서 일방적으로 혜택을 받으면서 생존하는 현상으로서 숙주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이와 달리 공생은 숙주와 숙주에 침입한 생물체가 서로 돕고 함께 생존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창자에 사는 미생물 중에서 공생관계에 있는 대표적인 것이 유산균입니다. 유산균은 다 알죠. 유산균은 소화기 계통에 정상적으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소화를 위해서 일부러 유산균이 들어있는 발효식품을 먹기도 합니다. 19세기 후반에 현미경으로 세균 관찰이 가능해지면서 미생물학이 획기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 직후부터 사람의 몸속에도 수많은 세균이 존재하는 것이 알려졌고 20세기가 끝날 때까지 결핵, 패스트, 한센병 등 사람에게 감염병을 일으키는 세균은 학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병을 일으키지 않는 세균에는 별 관심을 쏟지 않았고 단지 정상균, 물이라고 하여 병원성 세균이 외부에서 침입하는 것을 막아준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자에는 수많은 세균이 오랫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인간과 긴 세월을 함께 해오면서 세균과 인간의 몸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각자 필요한 물질을 대사하고 생명을 유지하며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형질이 변해왔을 것입니다. 실제로 장내 세균이 사람에게 미치는 다양한 영향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주 소량으로도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비타민은 원래 사람 몸에서 합성되지 않아서 외부에서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의학이 발전하면서 비타민 종류에 따라 몸속에서 합성이 가능한 것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사람이 직접 합성하지 못해도 장내 세균이 합성하고 이것을 사람이 이용한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B5와 비타민 K가 장내 세균이 합성하는 비타민입니다. 장내 세균이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비타민 B5와 비타민 K입니다. 네 번째, 살이 찌는 것도 장내 세균 탓일까요? 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과거보다 현재 비만한 사람이 많은 것은 운동이나 노동과 같은 에너지의 소모는 줄고 에너지원이 되는 음식량은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변을 살펴보면 살이 찌는 체질과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살을 빼기 위해 며칠을 노력해서 겨우 뺐는데 한 번의 과식으로 바로 체중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살을 찌우려고
며칠 잘 먹어도 하루만 무리하면 다시 원래의 체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내 세균의 역할을 알기 전에는 그 이유를 몰랐지만 지금은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운동을 해도 장내 세균에 따라 살이 찌는지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이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장내 세균과 체중의 상관관계는 실험용 쥐를 키우는 과정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실험실에서 실험용 쥐를 키울 때는 우리에게 적당한 수의 쥐를 넣어서 쥐가 사는 우리에 적당한 쥐를 넣어서 키우는데 매일 아침 음식과 물을 공급하고 집과 같이 바닥에 깔아놓은 것들도 갈아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변 냄새가 실험실 환경을 어지럽히기 때문입니다. 케이지 안에 우리 안에 비만한 쥐와 그렇지 않은 쥐를 함께 넣고 키웠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비만한 쥐는 살이 빠지고 그렇지 않은 쥐는 살이 쪘습니다. 훗날 밝혀진 이유는 쥐의 장내 세균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쥐와 같은 설치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장내 세균이 주로 소화관 뒤에 위치합니다. 장내 세균은 단백질을 저장하는 기능이 있는데 사람은 단백질이 들어있는 장내 세균을 대변으로 배출하면 필요한 단백질을 음식을 통해 다시 얻게 됩니다. 하지만 쥐는 대변을 먹어서 단백질을 다시 보충합니다. 실험용 쥐들은 살이 찌도록 하는 장내 세균과 살이 찌지 않도록 하는 장내 세균이 뒤섞인 케이지 우리 안에서 서로 대변을 먹으면서 체격이 비슷해진 것입니다. 살을 찌우는 장내 세균은 탄수화물을 흡수하는 기능이 좋고 그렇지 않은 쥐는 소화된 탄수화물 일부를 그냥 내보냅니다. 비만을 유발하는 세균은 탄수화물을 대사하여 지방산을 만드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 외에도 장내 세균은 숙주인 사람의 식욕을 자극하고 또 비만의 원인이 되는 염증을 유발하여 비만에 이르게 합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와 영국 킹스 칼리지의 공동 연구팀은 장내에 크리스텐 세넬라시아에라는 세균이 있으면 체중이 줄어든다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현대사회의 비만이 흔해진 것은 생활습관의 변화와 칼로리 섭취량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체중 조절에 관여하는 장내 세균을 이용한다면 비만을 해결하는 것이 조금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비만을 해결하려면 운동량을 늘리고 음식을 줄이며 또 하나 장내 세균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 최근의 이론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진짜로 건강에 좋은가? 5번째입니다. 장내 세균에 관심이 커지면서 최근 건강 유지를 위해 프로바이오틱스를 먹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숙주의 건강에 이로운 영향을 주는 미생물을 모두 가리킵니다. 유산균, 그 다음에 비피도박테리아, 엔테로코커스의 일부가 프로바이오틱스에 해당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락토바실루스, 락토코커스, 프로피오니 박테리아, 그 다음에 비피도박테리아, 스트랩토코커스 소포필러스, 엔테로코커스 이렇게 전부가 다 프로바이오틱스에 해당합니다. 이게 다 6가지는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해서 저도 이거 사서 식전에 하루에 한 알씩 먹고 있는데 그게 어디가 있는데 포스트 프로바이오틱스 F 500이라고 이건 여러 가지 여러 회사에서 나오는 게 많습니다. 그냥 제가 먹는 것만 잠깐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카메라에 잘 맞아 들어가는가 모르겠네요. 예, 이건데요. 식전에 하루에 하나씩 먹는데 여기에서 2-3가지는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락토바실루스. 락토바실루스는 단수고 복수로는 락토바실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성의 질내의 유익균입니다. 질내의 약산성을 만들어주는 공생균입니다. 아주 유익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성의 질 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장 속에 대장 속에도 이것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야 장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프로피오니 박테리아는 장에서는 유익균인데 장에서는 이게 얼굴에 여드름을 일으키는 또 박테리아가 됩니다. 얼굴에 여드름을 일으킨다는 점에서는 아주 유해균이 되겠죠. 장에서는 유익균입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고, 나머지는 그다지 그렇게 생뚱한 박테리아들인데, 이 6가지를 다 합쳐서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그 캡슐로 된 것을 하루에 하나씩 그렇게 식전에 드신다면은 좋은 효과를 보실 것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에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진 사람은 메치니코프입니다. 메치니코프는 사람과 몸에 들어온 이물질을 백혈구가 잡아먹는 현상인 세포 속 면역을 발견하여 1908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노벨상을 수상하기 전인 1907년에 장수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불가리아의 한 마을에서 주민들과 함께 살았는데, 그 마을 주민들은 요구르트를 많이 먹었고, 메치니코프는 그 모습을 보고 음식으로 장내 미생물 군집이 크게 변하고 유용한 미생물을 먹어서 유해한 미생물이 또 있거든요. 유해한 미생물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유익균이 많아야 되고 유해균은 극히 적어야 됩니다. 실제로 요구르트는 유산균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유산균이 장내에 정착하면 몸에 안 좋은 콜레스테롤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요구르트를 우유에 빗대서 표현하면 세균이 미리 소화시킨 우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산균의 우유가 소화되면 젖산과 탄수화물 분자로 쪼개져서 요구르트가 새콤하고 달콤해집니다. 또한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해서 우유보다 더 걸쭉해집니다. 요구르트는 이미 소화가 진행된 상태여서 사람이 소화하기가 더 편합니다. 그래서 변비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요구르트나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으면 소화와 변비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장내 세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음식처럼 먹을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판매되는 제품의 설명서 잘 읽고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은 지구의 수많은 생물체 중에서 지적 능력이 가장 뛰어난 생물체지만 세상의 진리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최근에야 관심을 받는 장내 세균은 비만 유발, 소화, 비타민 합성 등 외에도 모유 수유를 잘하게 하는 세균, 음식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세균 등으로 계속 새로운 세균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장내 세균은 앞으로도 수많은 기능이 새로 밝혀질 것으로 보이며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밴드에다 올려놓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셀젤로 전신 한증을 이렇게 자주 주 2, 3회는 하라고 그랬죠. 업소에 조심할 건 셀젤로 강하거든요. 이번에 셀젤 만들어진 거는 굉장히 한기를 느낍니다. 추워요. 그런데 물을 적셔서 하면 엄청나게 더 춥습니다. 그러니까 셀젤에 물을 섞거나 물이 묻은 손으로 절대로 손님에게 셀젤 바르지 마십시오. 엄청나게 추워요. 셀젤에 물이 닿지 않아야 합니다. 이거 꼭 잘 알고 계시고, 그래 전신 머리끝에 발가에 바르고 하루에 한 번 또는 2, 3일에 한 번 꼭 한증을 해준다면은 장내 세균이 활성화가 됩니다. 유해 세균이 없어지면서 유익한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유산균들이 늘어나요. 그렇게 해서 장내 환경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완미당을 꼭 드시기 바랍니다. 완미당을 계속 드시면은 장내 세균을 확실하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비만으로 오는 혈액 염증까지도 전부 다 없애줍니다. 그것이 완미당이니까 꼭 그것을 복용하도록 고객들에게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건강하시고, 코로나 위드가 아무리 진행이 돼도 사람 많은데 가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마스크 꼭 끼고 방역수칙 잘 준수하기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